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차량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날 문제의 차량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직원 자살과 관련해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여야 정쟁과 국정원 주장만 나열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으로 23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외주 제작 PD가 종편 MBN PD의 폭행을 당한 후 연일 PD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MBN은 재발 방지나 진상 규명에 대해선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내후년부터 초중고교에 적용하려는 한국사 등 역사교육 개편안이 지나치게 정치사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왕조의 흥망성쇠를 강조한 대신 근현대사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OECD 국가 중 저렴한 편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7월 24일) 뉴스K 시작합니다. 내국인은 감청한 적이 없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국정원이 내국인을 감찰하지 않았을까요? 관련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차량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날 문제의 차량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안은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의 은폐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티즈 차량이었죠.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탄 차량. 이것이 폐차됐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문제의 차량이 폐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교롭게도 22일은 마티즈 차량을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날입니다. 전병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신 발견 장소의 마티즈 승용차 번호판색이 초록색인 반면 경찰이 배포한 CCTV 사진 속 번호판은 흰색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은 같은 시간대 재현 실험을 10여 차례 해보니 실제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왜곡 변형된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차량 폐차에 대해선 사건 당일 차량을 감식한 후 유족에게 차량을 찾아가라고 통보했으며 이후 유족들이 폐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 최고위원은 오늘 다시 경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첫째, 경찰이 공개한 실험 결과 녹색 번호판의 바탕과 글자색이 모두 흰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CCTV 속에는 흰 바탕에 검은색 번호의 흔적이 육안으로 식별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해명대로 과도한 빛의 노출로 인해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변한다면 흰색 번호는 당연히 흰색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CCTV에 찍힌 차량과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발견된 차량이 동일 차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국정원이 지난달 해킹에 성공한 국내 IP 3개를 확인하면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해킹한 새 IP는 모두 SK텔레콤 가입자인데요. 즉 SK텔레콤 측에서 관련 IP 가입자가 누군지만 확인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새정치연합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여기서 시간의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통상 통신사들이 서버 로그 기록을 보관하는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3일과 4일 그리고 17일에 해킹을 당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로그 보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잡는다면 9월 초에 2개의 IP 기록이 사라지고 9월 중순이 되면 세 번째 IP 기록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결정적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이 7월이니까 이제 9월까지 2달여 남은 건데 이 남은 시간 동안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중으로 사건을 공안부 또는 해킹 범죄 등을 수사하는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수사에 들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철 민변 변호사는 아직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맡았던 윤석열 팀장 등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서 특검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예상이 틀리길 바라지만 현 정권의 검찰에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늘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 5개를 더 발견했다며 다음 주 초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의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추경 예산안이 처리됐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상에 난항을 겪던 여야는 어젯밤 늦게 추경안과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관련 국회 일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은 11조 5,3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는데요. 야당이 당초 주장하던 추경 예산 대폭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정비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려 앞으로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근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벌써 부대 의견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갈리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합의에 명시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다면서도 법인세 정비라는 합의 속에는 법인세 정상화 논의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정도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청와대 역시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며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명백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온 청와대지만 법인세 정비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를 다음 달 14일까지 개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단 야당이 강조하던 공개 청문회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이 특사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이 특별사면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이걸로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지금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재벌 총수 등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54%는 반대, 35%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보 의견은 11%였습니다.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찬성이 많았고 40대 이하에선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제인 특별사면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비슷했는데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1%로 특사 찬성 의견에 비해 6%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특사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52%로 특사 반대 의견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치인 특사에 대한 인식은 경제인의 경우보다 훨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인 특사에 찬성한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정치인 특사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79%가 반대 의견을 표했고 찬성 의견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정봉주 의원도 특사를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국정원 직원의 자살과 관련해서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여야 정쟁과 국정원 주장만 나열하는 수준입니다. 조아라 기자가 이 사안을 짚어봤습니다. 사건 기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문 부호가 없다.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한 이상호 기자가 MBC의 국가정보원 직원 자살 보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JTBC를 제외하고 실제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관련해 직원 자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야 정쟁으로 묘사하거나 여당과 국정원의 주장을 강조하는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MBC의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관련 보도입니다. 여야 공방, 사용기록 공개라는 기사 제목에서 사찰 의혹과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해킹 검진 시스템을 만들어 여론전을 시작했다며 야당의 행보를 여론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야당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MBC는 13건의 전체 보도량 중 절반에 가까운 6건을 이처럼 여야 공방 보도에 할애했습니다. 주요 신문사와 지상파 그리고 TV조선 채널A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쟁, 평행선, 대치, 공방, 신경전, 공세, 격돌,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관련 보도 제목입니다. 언론사가 여당과 국정원의 입장을 강조한 보도량과 비율입니다. 그 같은 보도가 한 건도 없는 경향신문 그리고 JTBC와 7건 중 5건에서 여당과 국정원을 비판한 한겨레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언론사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관련 보도 중 여당과 국정원의 입장을 강조한 비율은 30%를 전후합니다. 타살설의 조작설, 음모론 난무, 유서 같지 않다, 도놈은 음모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모든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국정원과 여당의 주장이 그대로 실린 기사입니다. SBS는 9건에 불과한 전체 보도량 중 무려 6건을 국정원과 여당 입장을 전달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이 직원의 자살로까지 이어졌지만 조중동, 지상파, TV조선과 채널A는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기는커녕 모든 의혹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으로 23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내용이 부실하고 명확한 책임자도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다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23일이죠. 미 국방부가 탄저균 배달 사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2달여간의 조사를 마친 미 국방부는 국방부 연구원들이 자체 실험실 규정을 따르긴 했지만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은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구 개발용 탄저균은 방사선 조사를 거쳐 비활성된 상태로 배송돼야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근본적인 원인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연구진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비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충분히 쐬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과학적 표준 규정이 없고 정부 부재 탓을 들어 고의나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 등 해외 배송 사고가 난 데에 대해선 실수라면서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 탄저균의 숫자가 적어 일반 대중을 위험에 노출시키지는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았다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미군의 탄저균 실험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의 계속해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탄저균 사태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보고서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하주희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유독 그 실험실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발생됐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 기사를 보니까
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 즉각적인 비판을 했더라고요. 국방부 책임 넘피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22일 사건이 발생한 후에 2달이 지난 동안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이런 조사를 했다는 게 좀 믿기 어렵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에 이야기했죠. 합동 실무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합동 실무단이 탄저균이 배달된 이 오산 기지를 최대한 빨리 조사해야 된다고 밝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발족한 한미 합동실무단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오산 기지를 방문하고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저균 샘플 취급과 처리 절차 준수 여부, 탄저균 포자 잔류 여부, 탄저균 샘플 폐기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협정 및 법규의 개선이 필요할 시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아직 책임자인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도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이 대단히 심각한 생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과 한미 양국군을 지키기 위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과 프로그램이 지속적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합동실무단을 통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금 북의 위협에 대해서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건데 이 생물 방어 프로그램 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민사회에선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생화학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균이나 독성을 조기에 탐지하고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에 바로 탄저균 배양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2년 동안 탄저균 등의 실험을 해왔고 오산, 용산 등에서도 실험이 진행됐을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외주 제작 PD가 종편 MBN 소속 PD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뉴스K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후에 한국 독립PD협회 소속 PD들이 서울 충무로 MBN 사옥 앞에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편 MBN은 자체 징계만 내렸을 뿐 재발 방지나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독립PD협회 이동기 회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PD들은 항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PD들이 현장에서 일을 못하고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모순이지 않나. 왜 우리가 이렇게 와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MBN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고 저희도 제보를 받았고요. 안에 있는 내부 프로듀서와 외주하는 독립 PD 간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저희가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프로그램 시사를 한 후 MBN 프로듀서가 독립 PD를 폭행을 했다 그런 사실을 확인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구조적 모순, 즉 지위나 어떤 신분에 대한 장할 수 없는 관계에서 갑이 어를 폭행했다는 이 관계에 저희는 주시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 해명과 그다음에 징계를 하라.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만약에 그 피해 사실을 이렇게 공론화 시켰을 때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차도 얼마 안 되는 필인데 아마 거기에 대한 감당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라 저희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두렵고 겁나고 앞으로 이 업계에서 앞으로 20-30년을 더 일해야 되는 어린 PD들인데 만약에 갑중에 한한 이런 MBN에 만약에 찍히거나 잘못 보이게 됐을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같지도 않죠. 이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꼭 동네 PD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송업계에서의 비교적 약자인 그 작가, 독립 PD들, 그 외부 스태프들, 조명, 음악, 음향, 무수히 많은 스태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현장 진행 요원들부터 그 요원들의 가장 갑에 있는 게 내부 프로듀서고 그 위에 있는 게 결국 그 위에 있는 뭐 CP 국장 이런 분들인데 그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아픈 일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그걸 깨자고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김영민 PD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 일도 직접 하고 있었고요. 뭐 여러 PD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죽하면 그 PD들이 자기의 밥줄을 걸고 할까. 본인 일도 아니고 그걸 이렇게 공감을 한 거죠. 그 부분에서. 특히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혹자들은 야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니들이 왜 그래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오죽하면 폭행당해서 안면 골절까지 당한 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게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그 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나섰고 심지어는 MBN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PD들이 자기의 밥줄을 내놓을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MBS는 일단은 저희 소통의 창이 없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는 일단은 자체 징산 중에서 징계를 했다. 이제는 일이 본인 간에 합의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조사할 것 없다. 너희들과는 이제 뭐 할 이야기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듣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뭐 자체 징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은 만약에 덮더라도 그러면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또 MBN뿐만 아니라 다른 PD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재발하고자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저희가 연구하자고 합니다. MBN이 촉구를 합니다. 일단 동력이 됐으면 저는 걱정하는 게 저희 뭐 회원들이 지금 1인실 하겠다가 이미 뭐 한 2달치는 벌써 다 줄을 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단순히 이 개인과 개인 간의 폭행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갑을 관계에 포커스 맞춰서 이거는 저희를 뭐 같이 뭐 MBN 법을 만들더라도 이거 구조적인 이 모순을 저희는 타파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법제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독립 PD뿐만 아니라 이 어리 입장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권리는 자기가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자꾸 숨고 물밑으로 들어만 가면 결코 이런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과감하게 물밑으로 나서서 정말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가 2017년부터 초중고교에 적용하려는 한국사, 세계사 등 역사교육 개편안이 지나치게 정치사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조의 흥망성쇠를 강조한 대신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근현대사가 줄었다고 합니다. 장부경 PD와 함께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계속 한번 새로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육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부터 이 초중고교에 적용하려는 한국사, 세계사 등의 역사 개편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사에 편중돼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어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분석 공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그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총론과 강론 발표가 임박했는데도 공론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참다 못한 그 역사단체와 교사들이 먼저 나서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지난 5월 12일 공개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 그 4개 과목의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분석해보니 지나치게 정치사에 편중돼 있다는 등의 그런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정치사에 편중돼 있다라.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들이 이어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근현대사 부분이 줄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비중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더 줄어든 건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현대사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를 배우게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에서는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이 약 5대5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교육과정은 그보다 더 많았죠. 근현대가. 그런데 이번에는 더 줄여가지고 전근대가 6이고 근현대가 4로 됐어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근현대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번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줄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10년 이후로. 이건 역사 교육을 고민하는 쪽에서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인 거죠. 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한국사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시간에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인물 소재의 그 정치사를 배우는데요. 그런데 이 개정 시안을 보니까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에서도 왕조의 흥망성쇠 등을 담은 정치사 위주로 바뀐다는 겁니다. 문화사, 사회경제사, 생활사 등을 일부 섞은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 경우 역사를 사람 중심이 아닌 사건의 연속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관련 전문가 인터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사를 예전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됐고 국가나 왕조 중심의 역사를 예전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됐다. 정해진 시간 안에 뭘 더 많이 배우게 되면 덜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덜 배우게 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배층이 아닌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전쟁터에서 목숨도 버리고 척박한 삶의 조건을 이겨내면서 생산력도 발전시키고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어떤 보통의 사람들의 역사가 그 교과서에서 가르쳐줄 그 여지가 좀 좁아진 거죠, 예전보다. 왕조 중심의 사건사나 지배층 중심의 역사나 어떤 전쟁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역사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그걸 저희들은 사회경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역사는 그냥 국가가 일어나고 망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리고 지배층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왜곡하고 어떻게 전쟁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발전시켜온 역사로구나. 발전시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의 역사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거고요. 네, 과거 국정교과서의 지배층 중심 서술이 빚은 폐해를 되풀이하고 역사적 사건과 그 학생의 삶을 연결짓는 그 역사 교육의 본령을 놓칠 그런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사 교육도 취약해진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중학교 역사는 대부분 학생들이 세계사를 배우는 그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인데요. 동남아, 남아메리카 관련 서술이 제외됐고 한국사와 세계사의 단원들도 그 섞여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가는 추세와도 어긋나고 학습 내용 익히기도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역사 과목뿐만 아니라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2015 교육과정 개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 학습량 감축, 현장 목소리 반영이라는 그런 세 가지 목표와 약속을 했었지만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만 해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임을 내세웠던 교육부가 최근에는 그 문이과 통합형이라는 말을 은근슬쩍 빼고 2015 교육과정 개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습량 감축 역시 수학 학습량을 20% 정도 줄이겠다는 교육부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네. 돌발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지적들인데요. 첫 개정 언급은 2년 전인 2013년 8월 28일 교육부가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 간소화 방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문이과 통합 문제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대입 전형과 수능에서 생긴 문제였지만 정작 교육부는 결국 수능을 바꾸기 위해선 교육과정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능 개선안 발표를 2017년 말로 미뤘고요. 현재는 교육과정 개정을 주도했던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도 떠난 상태입니다. 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두고 연이은 교육과정을 바꾼 건 역시 문제인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서 적용하고 시행하는 데는 10년씩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고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그냥 교과서로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교육과정이 2011이라고 만들어지면 그게 완전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011 교육과정이 현장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2016년이에요. 그런데 2015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고 나서 2017년부터 다시 지금 그 교과서를 배급을 하게 되면 학교 현장은 2011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이 뒤섞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2010년 이후부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육뿐 아니라 학교 현장,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지금 연달아서 2년 만에 한 번씩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들이 새로 들어가게 되니까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 점에서 교육은 100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10년지대계도 안 되는 거죠. 네,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교육정책. 과연 누가 진짜 혜택을 받고 피해를 받을지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장국영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난주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OECD 국가 중 8번째로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얼마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통신 이슈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통신 3사가 요금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 이 순간 우리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누가 통신 요금이 저렴하다냐고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5,75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럼 충분히 박리담에도 가능한데 대부분 5사 요금제나 6.2 요금제처럼 5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 요금제 가입되어 있고 심지어 통신사들은 부가세를 빼고 요금제를 고지해서 눈속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 요금제도 최저 요금제가 32,900원입니다. 그러니까 32,900원이 최저 요금제인데 그게 결코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래부나 통신3사는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거짓말하고 우길 게 아니라 실제로 기본요금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요금제에 지금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대폭 하향 조정한다든지 이런 가시적 조치를 내놔야 된다. 우리 국민 누구도 지금 통신요금이 인하됐다거나 저렴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예. 근데 통신 3사는 우리나라 이 통신요금이 굉장히 지금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통계청에서 통신비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예. 그 통계청 통계만 딱 보여줘도 통신 3사가 바로 입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통계청 통계에 하면 2인 가구를 평균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16만 원까지 이렇게 통신비가 잡혔습니다. 비록 최근에 기본요금이 12,000원에서 11,000원으로 2012년도 일부 인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투쟁하고 캠페인해서 조금 요금제가 저렴한 요금제 일부 나온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게 반영되어서 일부 통신비가 인하됐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도 15만 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2인 가구 기준이니까 15만 원이지 실제 3인 가구, 4인 가구 있는 집들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변에 통신비로만 집집마다 40만 원 안팎 나온다는 집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통계청 통계만 보여줘도 통신비가 저렴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 뻔한 통계가 있는데도 OECD의 일부 허술한 통계를 악용해가지고 통신비가 저렴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한번 그 OECD 그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일단 같이 보면은 이동전화 요금 비교 결과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예. 그 통신 3사의 주장이 허황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1그룹이나 2그룹에서 8위 정도 예전보다 좀 저렴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8위가 34개국에서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닌 거잖아요. 조금 평균 이상으로 저렴한 건데 근데 당장 딱 3그룹만 4그룹만 봐도 벌써 14위, 19위니까 19위면 벌써 비싼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저 부분은 딱 빼놓고 마치 8위다라고 이렇게 거짓 홍보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입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5그룹 음성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기가를 보시면 8위로 나와 있는 건 맞지만 실제 지금 OECD는 2G, 3G, 4G를 구분 없이
대충 저런 요금제에서 8이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대한민국 가입자들의 70%는 LTE폰을 쓰고 있고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3.5GB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가입되는 LTE폰 그리고 거기서의 데이터 요금 3.5GB 이상을 쓰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에서는 그렇게 되면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8이라는 게 전혀 실감하거나 이렇게 우리들 현실감에 맞지 않는 일종의 굉장히 특수한 그룹을 상정해가지고 8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 데이터 요금제도 논란이 많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1조 원 가까이의 뭐 요금 할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데이터 요금제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요금제인 32,900원에만 가입을 해도 물론 그것도 부담되지만 음성하고 문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는 되어 있거든요. 다만 데이터가 300MB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톡만 해도 300MB는 다 소진되거든요. 한 달에. 그러다 동영상 순도 높은 거 몇 개 보면 오히려 데이터 요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요금제가 장점이 있다. 특히 음성이나 문자를 무제한 쓰고 싶어 했던 분들이 그게 무서워서 못 쓰던 분들 입장에서는 글을 옮기면 유리한 면이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최소 요금제는 32,900원에서도 데이터 300MB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데이터 요금이 더 나온다. 그러면 당장 4만 5만 원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요금제 꼼수가 우리 국민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3.5GB를 쓴다고 그랬는데 데이터 3기가, 4기가, 5기가에는 요금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제한 요금제를 써서 6만 원대, 7만 원대 요금제로 이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꼼수, 그다음에 최소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오히려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 실제 참여연대하고 우리 리서치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한 10분의 7 정도가 데이터 요금제가 요금이나 효과가 없거나 아주 미미하거나 오히려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500만 명 정도 가입한 걸로 봤을 때 음성 문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일부 반응하고 있고 그 부분 역시 우리 국민TV라든지 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통신비가 너무 과도한 것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성과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방금 500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500만에 저도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궁금한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맞습니다. 우리 아마 앵커님께서도 데이터를 아주 많이 쓰실 텐데 그럼 한 6만 원대 요금제, 6만 7천 원, 6천 원 정도면 무제한 요금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요금제가 나온 건 그전에 데이터를 많이 써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음성 문자를 많이 쓰는 계층이 정부 발표로도 한 3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장 데이터 요금제가 나오니까 반가워서 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아주 많이 쓰는 계층이나 아니면 음성 문자를 아주 많이 쓰는 계층 입장에서는 글을 옮겨 타면 유리하기 때문에 한 500만 정도가 반응을 보인 것 같고 앞으로도 데이터는 계속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더 늘어날 텐데 문제는 무제한 요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6만 6천 원, 7천 원대이기 때문에 그걸 집집마다 내게 되면 4인 가구만 해도 30만 원 가까운 통신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기본 요금 11,000원이 빠지게 되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5만 원대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걸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가 요금제 가입한 32,900원 요금제 가입한 분들 그것도 부담인데 데이터를 300메가만 주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 1기가 정도는 주자.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그렇게 보장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어쨌든 여러 요금이 나온 상태에서 좀 근데 여전히 과한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 통신비 인하 대책이 궁금한데 그 단말기 일단은 가격 자체도 워낙 지금 비쌉니다. 이거에 대한 뭔가 뭐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 두 가지입니다. 일단 통신요금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단말기가 지금도 최신형 단말기는 90만 원, 1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른바 우리 국민들 입장에 그놈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은 30만 원 이하만 엄격하게 주고 최근에는 33만 원 이하지만 규정은 33만 원까지 주게 됐는데 실제 33만 원 안 주잖아요. 아마 앵커님도 아마 2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말기를 아주 비싸게 최신식
구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에 끼는 거품이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통신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없어지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대폭 확대되면 비로소 그때 통신비가 저렴해졌다라고 체감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책은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거다. 지금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초기 투자가 다 끝나고 망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 데이터 제공량을 300메가만 주고 있는데 32,900원 요금제에서 거기서 1기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1기가는 줘야 된다. 그리고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 90만 원, 100만 원, 이건 세계에서 최악의 단말기란 건 모든 통계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 사는 교포나 유학생들은 물어보면 20만 원, 30만 원대에 주고 사고 있거든요. 비슷한 사양의 단말기를. 해서 대폭 인하돼야 된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을 요구하니까 삼성이나 LG가 29만 원대 좀 사양이 좋은 스마트폰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 투쟁의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요구가 모아져서 20만 원대, 29만 원이지만 예. 20만 원대 어쨌든 지금 최신형 휴대폰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단통법이 효력을 발휘해서 다 중저가 요금제로 가입하고 있고 중저가 단말기로 가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단통법에 일부 장점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가 요금제에서는 지원금을 안 줬었거든요. 근데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지원금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장점이 일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통법이 실제로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단통법이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통신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도 너무 부담인데 통신비까지 너무 부담되니까 알아서 중저가 단말기나 중저가 요금제로 이렇게 선호가 이동하고 있고 피신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단말기 회사들도 삼성전자, LG전자도 아주 고가의 프리미엄 폰을 요구하는 계층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아예 가격을 다운을 시키든지 아니면 중국의 샤오미 폰처럼 그 비슷한 20만 원, 30만 원대에 고사양의 제품 내놔라 이렇게 촉구하니까 최근에 이제 29만 원대 기능이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는 거로도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단말기 더 내려라, 기본요금 폐지해라, 데이터 요금 더 늘려라 그러면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2만 원대 스마트폰 요금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한 2만 원 안팎에 2만 원대 요금제로 데이터도 좀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물론 데이터를 아주 많이 쓰는 분들은 이제 한 3, 4만 원대에서 무제한 요금제가 결정되면 어떨까, 이런 저희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리요금제 가입자가 11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분리요금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자, 만약에 지금 본인이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이 개통을 했다거나 아니면 곧 있으면 이제 바꿀 예정인 분들에게 아주 이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가의 단말기를 사게 되면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니까. 근데 친구한테 선물 받은 폰이 있다거나 집에 괜찮은 폰이 원래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단체 구매를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 그걸 가지고 판매점, 대리점에 가시면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나는 분리요금제 할인을 받겠다.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려 20%의 추가 요금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66,000원에 가입한다고 치면 13,200원이 추가로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들은 다 66,000원 내고 데이터 할인 무제한 요금제 쓸 때 우리는 5만 원 초반대 요금제로 데이터 무제한 할인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 소식을 알게 된 우리 국민들이 115만 명이나 그 제도에 가입을 했고,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문제가 많으니까 폐지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은 못 낮추고 보조금만 넘게 제한해서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지원금 받는 대신에 이렇게 분리요금제 20% 약정 할인을 받으면 지원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소비자에게 혜택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리요금제는 지금 20%인데 25%로 요금 할인율을 오히려 높이자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 한편 단통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아니면 아예 단말기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라. 20만 원대, 30만 원대에 최신식 단말기가 만약에 계속 나온다면 사실 33만 원까지 지금 지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단말기 가격에 대한 한 푼의 부담도 없이 단말기를 개통할 수 있는 시대도 가능하다. 그래서 단통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보완해서 저렴하게 단말기 구입하고 분리요금제 20%
그 제도는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115만 명이나 가입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꼭 분리요금제 알아보시고 해당된다면 바로 판매점들이 전화만 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합원 교육공지 드리겠습니다. 내일입니다.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전지역협의회 공개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이 있습니다. 장소는 대전 전통나래관 5층 다목적 강당입니다. 공개방송은 서영석의 정치 토크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진행됩니다. 공용 메일로 동행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클로징에서는 2015년 8월 29일 미디어 협동조합 임시총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을 뽑는 추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추첨을 진행하게 된 장부경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이번에 임시총회에서는 이사 4인과 감사 1인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서 7월 20일부터 7월 23일 24시까지 그 신청한 총 10분 중에 5분을 추첨하는데 네, 여기 봉투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봉투 10장이 있습니다. 각 봉투에는 그 신청하신 10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봉투에 누가 들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봉투를 상자에 넣겠습니다. 네, 그럼 네. 일단은 좀 섞인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한 분씩 한번 추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뽑아주시죠. 네, 제가 한 분씩 뽑아서 김종훈 앵커님한테 넘기면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뭔데? 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조합원 이근수입니다. 이근수 조합원 일단 첫 번째 조합원으로서 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이 됐고요. 네, 두 번째 조합원도 마찬가지로 뽑아주시죠. 조합원 이혜진 씨입니다. 이혜진 조합원이 두 번째 지금 선거관리위원이 됐고요. 네. 잘 안 뽑히네요. 네. 세 번째 지금 선거관리위원은 임우택 조합원입니다. 임우택 조합원. 네, 깊은 곳에서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과연 네 번째 선거관리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진은혜 조합원입니다. 진은혜 조합원.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합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네. 분입니다. 이도형 조합원입니다. 이도형 조합원.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조합원, 진은혜 조합원, 이근수 조합원, 임우택 조합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혜진 조합원입니다. 네, 일단 선거관리위원 추첨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예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선거관리위원은 앞서 선출된 의원 중에 결혼이 발생하면은 선거위원을 맡게 되는 형태입니다. 예비선거관리위원으로는 첫 번째 뽑은 후 호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부경 PD가 직접 한번 시간 관계상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신선미 조합원이십니다. 네, 첫 번째 예비선거관리위원은 신선미 조합원입니다. 네, 두 번째는 김홍민 조합원님이십니다. 네, 김홍민 조합원님이 이번에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이 되셨고요. 네. 박준석 조합원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는 박준석 조합원입니다. 네. 김주영 조합원님이십니다. 네, 네 번째는 김주영 조합원이시고요. 권영일 조합원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선거관리위원은 박준석, 김주영, 김홍민, 신선미, 권영일 조합원님이십니다.
예비선거관리위원은 앞으로 추첨된 선관위원 중 결혼 발생 시 선관위원을 맡게 되시겠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5년 8월 임시총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7월 31일까지 임시총회 준비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임시총회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 예비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